안녕하세요. 당신의 웹페이지는 몇 점인가요?를 발표하게 된 IMQA 프론트엔드 개발자 남상우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웹페이지의 성능을 점수로 나타내는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라이트하우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웹 성능에 대한 것들부터 목차 순서대로 알아볼 것이고, 라이트하우스로 개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웹 성능을 개선하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나요? 우리 개발자들은 0.1초를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그 0.1초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쏟고 노력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노력한 0.1초 빠르게 하는 속도가 웹 성능을 정의하는 기준일까요? 보통 개발자들은 속도에만 포커스를 줍니다. 웹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에는 속도도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기준으로 지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웹 성능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MDN에서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로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웹에서 전체 로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웹사이트에 필요한 리소스를 그만큼 빠르게 가지고 와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리소스를 빠르게 가지고 올수록 화면에 필요한 리소스가 빠르게 렌더링 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빨리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웹의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사용할 수 있다고 인지합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로드된 이후에 스크립트로 인하여 추가적인 클릭이나 스크롤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로드된 이후 렌더링에 방해하는 스크립트 요소를 없애므로 사용자가 바로 클릭이나 스크롤 같은 상호작용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끄럽고 상호작용에 대해서 잘 작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단순히 색상을 바꾸는 기능이더라도 갑자기 바뀌는 것과 로딩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행한 이벤트에 대한 요청을 서비스가 제대로 인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체감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측정 시간과 다르게 UI상 미리 영역을 표현해줘서 사용자에게 체감상 화면이 좀 더 빠르게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개선해야지 우리의 웹 성능이 좋아진다는 말인데요. 이 내용들을 몇 단어로 추격해보니 웹 성능을 개선한다는 것은 로딩 성능과 렌더링 성능을 개선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로딩 성능과 렌더링 성능이 느려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으로만 확인할 수 없기에 성능에 대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그럼 측정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는 측정 시작부터 측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성능 정보를 기록하여 표현해 줍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켜고 F12, 맥은 커맨드 옵션 I를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개발자 도구에서는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탭별로 아래 측정한 내용들을 시각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로딩 성능과 렌더링 성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로딩 성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로딩 성능 같은 경우 페이지가 렌더링 되기 전까지 리소스를 불러오는 과정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리소스는 HTML이 될 수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발자 도구에서는 어떻게 리소스들이 측정될까요?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열어보면 여러 리소스들이 그림과 같이 오른편에 폭포 그래프로 그리면서 나타냅니다. 폭포 그래프들이 길어질수록 리소스가 느리게 불러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만 길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폭포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옵니다. 리소스가 브라우저에 응답되기까지 측정된 데이터들을 표시해 주는데요. 큐잉은 리소스가 대기열에서 기다렸다가 요청을 시작한 시간을 말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릴 수도 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텔드는 대기열에서 바로 요청을 시작하는데 걸린 시간을 뜻합니다. 리퀘스트 센트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는데 걸린 시간을 뜻합니다. Waiting for Server Response, TTFB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TTFB는 Time to First Byte로 클라이언트가 요청의 응답을 첫 바이트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컨텐츠 다운로드는 브라우저가 응답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어지러운데요. 뜬금없이 나온 이 지표들은 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지 너무 어렵네요. 여기 모든 지표는 내비게이션 타이밍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타이밍 탭이라고 적혀 있는 것인 거죠. 이 지표를 만든 내비게이션 타이밍 지표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내비게이션 타이밍 지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노란 부분이 리소스 타이밍을 나타냅니다. 리소스에 대한 지표는 노란 영역에서 측정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노란 부분의 전체를 TTFB라고 하며 브라우저에서는 첫 바이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빠를수록 렌더링 시간까지 가는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최대한 개선해야 하는데요. 이 TTFB라는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네트워크를 개선하거나 CDN을 통한 이미지 전달 방법 혹은 적극적인 캐시를 사용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캐시를 적용하기 전과 후로 한번 개발자 도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캐시를 적용하기 전에는 각 리소스에 대한 시간들이 측정되면 워터풀 차트에서도 처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각 리소스별로 걸린 시간을 나타나고 용량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잘하지만 이것들이 모이거나 큰 리소스가 쌓이게 되면 웹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럼 캐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캐시를 처리하는 순간 타임은 0이 되고 워터풀 차트는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캐시를 적용하는 순간 리소스에서 측정된 타임을 0으로 줄일 수 있는 마법을 보고 계십니다. 캐싱 하나로도 이렇게 로딩 성능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역은 리소스에 대해서 요청과 응답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리소스를 압축하거나 리소스 자체를 렌더링에 필요한 사이즈로 불러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리소스 크기를 줄여서 한번 불러와 봤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리소스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3분의 1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소스를 빨리 받아왔다면 이제 그리는 성능도 개선해야겠죠? 빨리 받아온 만큼 빠르게 그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렌더링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렌더링 성능은 말 그대로 브라우저에 그려지는 성능을 뜻합니다. 브라우저가 렌더링 한다는 것은 한 번에 불러와지는 것이 아니고 부분으로 그려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림에서는 FCP, LCP를 보여주는데요. 이 두 지표 말고도 다른 지표들도 볼 수 있는데요. 브라우저가 그리면서 처음 그린 포인트, 용량이 큰 것을 그린 포인트, 브라우저가 다 그린 포인트 등 개발자 도구에서 가르쳐 줍니다. 렌더링 성능은 개발자 도구의 퍼포먼스 탭을 보면 빨간 박스 안에 표시된 것들을 보면 FP, FCP, LCP, DCL, L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탭의 빨간 부분을 보면 화면이 그려지는 페인팅 과정 중 포인트를 줄임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FP는 First Paint라고 하여 화면의 픽셀이 최초로 그려지는 시점입니다. FCP는 First Contentful Paint를 뜻하고 최초의 컨텐츠가 그려지는 시점입니다. LCP는 Largest Contentful Paint라고 하여 가장 큰 컨텐츠가 그려졌을 때이며 DCL은 Dom Contents Loaded를 줄임말로 HTML과 CSS에 대한 파싱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L은 로드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문서가 완전히 준비된 시점을 뜻합니다. 그리는 과정을 아래 플레임 차트로 보여주는데요. HTML 파싱부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파싱 이후 FP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화면에 픽셀이 찍기 전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FP 전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브라우저의 렌더링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HTML과 CSS를 가져와서 파서 과정을 거칩니다. HTML 파서 과정을 거친 후 돔 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CSS는 CSSOM을 만듭니다. 그리고 둘을 합쳐서
렌더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렌더 트리를 가지고 레이아웃 과정과 페인트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페인팅 단계에서 동적으로 돔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파서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파서부터 렌더 트리를 만들어 그리게 됩니다. 아주 불합리한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렌더링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렌더링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더 과정 중에 흔하게 스크립트로 인하여 돔 구조가 동적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브라우저가 파서 과정 중에 돔 구조가 동적으로 변한다면 다시 파서 과정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림의 소스처럼 돔이 만들어지면 이미지를 넣어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차트를 왼쪽부터 보시면 브라우저가 HTML을 만나 HTML을 순차적으로 파스하는 과정 중 헤더 태그에 스크립트를 만나 스크립트 동작 후 다시 파스 과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이지만 이미지 추가로 인하여 파스 과정에 추가적인 작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렌더 과정 중에 파서 과정이 두 번 일어나지 않고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하나의 예시로 일단 바디에 스크립트를 선언해서 돔 컨텐츠 로디드 없이 돔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지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한다면 돔을 바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파서 과정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퍼포먼스 탭에서 수정한 소스를 측정하면 파서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성능에서 스크립트의 개입이 렌더링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빨간 영역이 스타일로 인하여 다시 렌더링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트리가 레이아웃 과정을 거쳐 페인트 후에 컴포지트 과정을 거쳐 브라우저에 그려집니다. 레이아웃 경우 화면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크기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 색상 혹은 그림자 효과 등 픽셀 값들이 채워지는 단계입니다. 컴포지트는 페인트 과정을 통해 그려진 레이어들을 합성합니다. 레이어는 새롭게 다시 그리는 경우가 생기면 해당 레이어만 다시 그리는 이점이 있어 여러 브라우저에서 레이어를 나눠서 합성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그림과 같이 하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렌더링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이 생략되면 그만큼 렌더링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사용하는 스타일마다 그림처럼 과정이 포함이 안 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느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일이 같아도 브라우저가 다르면 렌더링 과정 중에 과정이 생략될 수도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브라우저를 주 브라우저로 개발할지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스타일도 렌더링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렌더링 성능은 내비게이션 타이밍 지표에서 그림의 빨간 박스에서와 같은 곳에 속합니다. 결국 화면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시간까지 이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로딩 성능과 렌더링 성능만 개선하면 될까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앞서 말한 MDN 웹 성능 내용 중에 체감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용자 경험인데요. 로딩 성능과 렌더링 성능 두 가지 개선하면 됐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로봇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개선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기준 지표가 있습니다. 코어 웹 바이탈즈는 여러 성능 지표 중에서도 사용자 경험의 품질을 상승시키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지표를 선정해 주는데요. 이 세 가지 지표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핵심 지표로 많은 지표에서 선정된 지표입니다. 사용자의 컨텐츠는 빠르게 나타나야 하며 빠르게 동작하고 화면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대로 분석하고 개선하면 사용자 경험도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 지표도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에서 도움을 주는데요. 앞서 로딩과 렌더링 성능을 개발자 도구를 통해 확인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자 도구는 각 사용자가 각 탭마다 사용자 기준으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페이지에서 측정하고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측정 점수가 낮은지 알려주는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할까 합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코어 웹 바이탈지의 3가지 지표만 측정해주지 않고 웹페이지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코어 웹 바이탈지의 지표를 포함한 총 6가지 지표를 측정해주고 점수 내줍니다. 코어 웹 바이탈지만 개선하는 것이 아닌 로딩, 렌더링 성능도 함께 측정하여 전체적인 웹페이지의 품질을 개선해줍니다. 측정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리스트업 해주기에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하여 개선한다면 내가 만든 웹페이지의 점수화에서 성능이 몇 점 나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로 측정된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해 보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는 개발자 도구에서 라이트하우스 탭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모드, 디바이스, 측정할 카테고리로 3가지로 사용자가 선택해서 측정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에서 각 모드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모드 같은 경우 해당 페이지가 로딩부터 렌더링 분석까지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디폴트 모드입니다. 타임스팸 모드는 현재 측정 시간부터 측정이 끝날 때까지의 범위를 분석해 줍니다. 분석 요청을 하고 사용자가 생각하는 시점에 분석 끝을 하게 되면 그 사이의 성능을 측정하여 분석해 줍니다. 페이지가 로드되는 부분부터 측정이 아닌 사용자가 보는 화면 시점에서 단일 시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냅샷 모드는 페이지를 현재 단일 시점에서 측정합니다. 로드부터 측정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 후 새롭게 변경된 화면을 기준으로 검사할 때 용이합니다. 저는 여기서 내비게이션 모드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디바이스 같은 경우 모바일과 데스크탑 2가지로 나눕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화면, 즉 뷰포트가 달라집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로 하게 된다면 인터넷 속도는 느려지고 모바일과 비슷한 작은 화면에서 측정합니다. 즉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 측정하게 됩니다. 카테고리는 라이트하우스에서 측정할 목록을 구성합니다. 성능, 접근성, 모범 사례, SEO, PWA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카테고리 중에서 성능만 체크하여 측정할 예정입니다. 내가 측정할 외부의 모드, 디바이스,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상단에 보면 각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점수마다 기준이 있는데 측정된 점수가 위험하면 빨간색, 경고이면 노란색, 좋으면 초록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성능에 대한 카테고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앞서 본 개발자 도구의 퍼포먼스와 네트워크 탭과는 다르게 점수로 표현합니다. 점수로 보여준다는 것은 측정해서 계산까지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능 카테고리의 점수는 그림에서는 73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수를 올리려면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라이트하우스의 성능 점수는 그림에 표시한 6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지표 6가지를 개선하면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이 지표들이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에서는 측정하는 지표 중에 퍼스트 컨텐츠풀 페인트는 페이지가 로딩되는 순간부터 첫 번째 컨텐츠가 그려지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컨텐츠가 전체 페이지가 아닌 페이지 일부입니다. FCP는 페이지의 일부가 첫 번째로 그려지는 순간으로 시간을 측정해서 나타냅니다. 스피드 인덱스는 측정보다는 계산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 부분과 초록 부분이 동일하게 페이지가 완성되는데 2초 걸렸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빠를까요? 둘 다 2초 걸렸으니까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스피드 인덱스 기준으로는 초록 부분이 더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피드 인덱스는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타임 투 인터랙티브는 TTI로 줄여서 부르고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응답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체크합니다. 이 TT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 전에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롱태스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롱태스크는 JS 코드에서 메인 스레드를 50ms보다 많이 독점하는 긴 작업을 지칭합니다. 퍼포먼스 탭에서 간혹 그림과 같이 긴 태스크에 빨간 빗금이 달린 것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빗금이 달린 태스크를 롱태스크라 부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림에서와 같이 첫 번째로 FCP에서 시작합니다. FCP 기준으로 최소 5초간 롱태스크가 없고 요청 네트워크가 2개 미만인 시점을 찾습니다. 이것을 quiet window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quiet window 기준으로 마지막 롱태스크가 종료된 시점을 찾아 이 부분을 TTI라고 부릅니다. 만약 롱태스크가 없다면 FCP와 동일한 측정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설명한 지표는 코어 웹 바이탈즈의 새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라이트하우스에서는 FID 대신 TBT를 측정하기에 TBT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과 오른쪽 시간 차이는 0.1초 차이입니다. 가장 큰 컨텐츠가 먼저 나타나면 사용자는 오른쪽 그림이 더 빠르다고 느낍니다. Largest Contentful Paint는 LCP로 줄여서 말하며 화면에서 가장 큰 컨텐츠가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 줍니다. 보통 가장 큰 컨텐츠는 해당 페이지에서 주 컨텐츠이기에 중요한 지표가 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컨텐츠가 먼저 나오면 화면이 빨리 나타났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토탈 브로킹 타임은 메인 스레드가 입력 응답을 막을 만큼 오래 차단되었을 때 퍼스트 컨텐츠풀 페인트와 타임 투 인터랙티브 사이의 총 시간을 측정합니다. 앞서 말한 롱태스크에 50ms를 뺀 시간들을 모두 더한 값이 TBT 시간이 됩니다. TBT는 TTI 전에 롱태스크들로 인한 심각성을 체크해 줍니다. TTI 시점이 늦다면 TBT의 시간이 많아져서 시점이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롱태스크들의 초과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CLS는 페이지가 로드된 후에 갑작스럽게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화면의 영향도를 계산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위쪽 반은 회색 영역, 아래쪽 반은 초록색 영역입니다. 보여지는 화면 기준으로 초록 박스는 50%를 차지하고 보여지는 화면에서 50%만큼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버튼이 생기면서 14%만큼 이동이 생겼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에서 50% 영향력을 가진 영역이 14% 이동하였으니 계산하면 0.07이 나옵니다. 이 계산식이 CLS입니다. 보여지는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영향을 끼친 것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드롭다운 메뉴, 아코디언 메뉴들은 그럼 CLS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LS 계산 전에 사용자 이벤트로 인하여 레이아웃이 변경된다면 500ms 아니면 예상을 한 레이아웃이고 그 이후에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면 예상치 못한 레이아웃으로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6가지 지표는 우리가 라이트하우스를 통하여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지표입니다. 점수를 계산해주는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알아야지 라이트하우스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산해야 합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들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계산해 보려 합니다. 개발자라면 블로그 글 많이 쓰시죠? 이 블로그를 측정하고 라이트하우스에서 측정된 리스트들을 수정하고 점수를 높여 보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모드로 데스크탑 디바이스로 맞춰서 퍼포먼스 카테고리만 활성해서 측정하였습니다. 측정해보니 71점이네요. 생각보다 높네요. 왜 71점을 받았나 보니 TTI, LCP, CLS 지표들이 좋지 않다고 보여주네요. 여기서 여담이지만 저는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하면서 점수도 좋지만 지표들을 수치화해주는 게 개발자 도구보다는 편했는데요.
그리고 여러 케이스를 리스트로 알려주어서 가이드해 주는 게 좋았습니다. 측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라이트하우스에서는 너의 웹사이트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알려줍니다. 참고로 이 리스트들이 성능에 대한 직접적인 점수 변화에 영향이 없다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작은 글씨로 안내해 줍니다. 그렇기에 지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리스트 중에 무엇이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리스트들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pportunity는 페이지 로드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라이트하우스에서 측정한 수치 기준으로 영향을 끼치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을 해줍니다. 다이노스틱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더욱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Opportunity와 마찬가지로 퍼포먼스에 대한 점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Opportunity는 페이지 로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사항이고 다이노스틱은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Opportunity의 자세한 제한사항부터 개선하고 다이노스틱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Opportunity의 여러 리스트 중 가장 빨간 녀석이 급해 보이는데요. 제목만 보니 이미지 사이즈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제안 내용을 보니 적절한 이미지 크기를 가지라고 하네요. 리스트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작지만 의미 없이 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블로그 리스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다 고화질입니다. 그림을 보면 보여지는 영역과 안 보여지는 영역으로 나눕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영역은 빨간 부분을 제한 영역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영역까지 가져옴으로써 이미지의 크기가 커진 상태입니다. 블로그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영역만 로드하게 이미지를 작게 줄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줄이고 한번 다시 라이트하우스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미지 크기 개선 전에는 왼쪽과 같은 지표와 점수였습니다. 단순히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는 것만 하였는데 오른쪽과 같은 점수와 지표를 얻었습니다. 크게 변한 TTI 수치와 LCP 수치가 있는데요. 둘 다 한 단계씩 좋아졌습니다. 리소스들을 빨리 가져옴으로써 TTI의 5초간의 영역을 빨리 앞당길 수 있었고 LCP는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듦으로써 더 빠르게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만 줄였을 뿐인데 점수가 많이 올라서 놀랐습니다. 제 목표는 100점이어서 남은 다른 리스트도 개선할까 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고 나니 아까 빨갛게 떠있던 이미지 변경 관련 제한 리스트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아래 다이노스틱의 빨간 리스트인 캐시를 처리하는 것인데요. 해당 리스트를 열어보니 정적 리소스들에 대해서 캐싱 처리를 하면 스피드가 빨라질 것이라고 안내해주고 있네요. 정적 리소스들은 업데이트 되기 전에 변하지 않기에 캐싱 처리하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블로그는 엔진엑스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엔진엑스 설정으로 정적 리소스에 대한 캐싱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엔진엑스 컴프 파일 안에 엔진엑스 설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설정 전에 정말 리소스가 캐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엔진엑스에서 설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리소스를 요청했을 때 받은 정보입니다. 별다르게 캐시 설정을 해준 게 없어 보입니다. 보통 캐시를 설정하게 되면 해당 리소스는 언제까지 캐시를 유지할 것인지 기간이 있는데요. 별다른 설정이 없네요. 저는 엔진엑스 설정 파일에 해당 그림과 같이 리소스들을 캐시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주고 캐시 컨트롤도 퍼블릭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캐시 정책에 관련해서는 각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변경하고 적용된 리소스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온 JS에서는 설정된 캐시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라이트하우스에서 한 번 더 검사해 보겠습니다. 92점이나 되었네요. 빨간 리스트만 개선했는데 점수가 확 높아지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CLS만 개선하면 되겠네요. 어떤 레이아웃이 변경되었는지 아래 리스트 중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리스트 중에 레이아웃 시프트라는 키워드가 보여 열어보니
데이터가 로드되면서 푸터가 아래로 내려가서 CLS 수치가 나빴던 것입니다. 정말 CLS가 있었나 싶어서 한번 블로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푸터가 갑자기 확 내려갔습니다. 요청했던 블로그 컨텐츠들이 응답받아와지면서 푸터가 확 내려갔는데요. 그럼 블로그 컨텐츠들이 미리 들어올 것을 알고 해당 영역에 대한 크기를 유지해주고 갑자기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의 글들이 불러와지면서 갑자기 레이아웃 크기가 늘어나지 않게 해당 페이지에 글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림과 같이 빈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불러와지면 빈 영역 화면이 사라지고 불러와진 글이 채워지게 개선합니다. 블로그 글들이 완전히 불러오기 전에도 해당 영역을 미리 불러와질 글만큼 차지하게 하여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이트하우스에서 점수를 측정해 볼까요? 드디어 100점을 받았네요. 모든 지표들도 초록색으로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알려줍니다. 뭔가 수학 공부해서 100점 받은 기분이네요. 사실 웹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한 작업은 없습니다. 조금 디테일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할 때는 몰랐지만 성능 개선할 때는 안일하게 작업한 것들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웹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라이트하우스로 이렇게 개선해 보았는데요. 라이트하우스로 여러분의 웹사이트도 채점하셔서 점수를 올려볼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신의 웹사이트는 몇 점인가요? 라는 물음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